중세에는 식사가 재산, 계절, 장소에 따라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좋은 수확과 자연이 휴식하는 시기까지 그 열매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농민, 시민, 장인, 학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밭, 수도원 정원 또는 숲에서 자란 것을 먹었습니다. 곡물, 콩류, 뿌리채소로는 죽, 수프, 빵 반죽을 만들었고 고기는 축제일, 사냥 또는 도축 때만 나타났습니다. 13세기 연대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에게는 완두콩 조금, 호밀빵 한 조각, 베이컨 한 조각, 포도주 한 병이면 행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박한 재료들로부터 놀라운 맛의 다양성이 탄생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일상 음식이 어떤 맛이었는지, 왜 그들 요리의 많은 음식이 현대인들에게는 이국적인 진미로 남아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두막 수도원 왕실 부엌 사이를 여행하며 중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저렴한 레시피 20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미 거의 아무도 만들지 않는 요리들입니다. 평범한 재료들, 양배추, 완두콩, 보리, 양파, 뿌리채소. 이 당시에는 예상치 못하게 다채로운 맛의 팔레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양배추 수프가 왜 차보겐라고 불렸는지, 사프란에 졸인 황금색 부추가 어떤 맛이었는지, 에프루멘티라는 신비로운 단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향신료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요리사들이 왜 사프란이나 꿀로 음식을 양념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서두장은 대중교육적 서술의 톤을 설정합니다. 역사, 고고학, 옛 요리책의 간략한 사실들을 생생한 이야기, 비유, 가볍게 소설화된 구절들과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우리는 어머니가 수프 솥을 젓는 중세방에서, 수도사들이 조용히 보리죽을 떠먹는 베네딕토의 식당에서, 그리고 주부가 나무 벤치에서 완두콩 한 그릇을 파는 시장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각 레시피마다 재료와 과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것입니다. 음식은 결코 영양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상징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레시피들은 창의성과 적응 능력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주목받을 만합니다. 냉장고, 냉동고, 지구 반대편에서의 수입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건조 완두콩, 말린 콩, 뿌리, 경계의 약초들. 어떻게 그들이 몇 움큼의 곡물로 들판의 가족과 일꾼들을 배불리게 할 음식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맥락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바로 이런 음식들이 생겨났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달랐는지, 중세 사회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당시의 많은 방법들이 현대적 트렌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재료의 활용, 계절적 식사, 음식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제 과거의 요리책을 열어 20가지 잊혀진 레시피를 찾아 떠나봅시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음식은 포타게였습니다. 진한 수프나 조림 요리로 한 솥에서 긴 시간 동안 끓여지며 주부가 저장고나 텃밭에서 찾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13세기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포타게는 양배추, 순무, 부추, 양파, 약초를 채소나 고기 국물에 끓여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채소와 곡물을 사용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소태고기, 콩류, 귀한 향신료를 추가했습니다. 포타게라는 단어는 정확한 체코어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의 에시네테니체나 걸쭉한 수프에 가장 가깝습니다. 포타게는 또한 불 위에서 땀을 흘린 음식의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냄비가 화로에서 거의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리 방식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기도 했습니다. 화로의 솟은 가정의 심장을 나타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번만 요리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불 위에 냄비에 두어 하루 동안 다른 재료들을 추가했습니다. 주요 역할은 계절이 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소티푸른 잎이 어린 약초, 야생식물로 가득했고 가을과 겨울에는 결구 양배추, 말린 콩, 완두콩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포타게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끓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새로운 곡물이나 채소 한 움큼으로 새롭게 된 영원한 수프가 생겨났습니다. 포타게는 달콤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운 달에는 죽에 말린 제두, 배, 사과를 추가하고 곡물죽을 꿀로 양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확의 모든 조각을 활용했고 달콤한 버전은 신선한 과일이 없는 시기에 환영받는 변화였습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선호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완두콩과 귀리가 지배적이었고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병아리콩과 렌틸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포타게에는 지역의 풍요와 결핍이 반영되었습니다. 때로는 사프란 한 자밤으로 양념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금과 백리향만으로 양념되기도 했습니다. 레시피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고 일부 포타게는 심지어 고유한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소박한 솥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필수 부분이 되었는지, 왜 포타게가 종종 농민 생활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지만 귀족 궁정에서도 기본 요리로 여겨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이 수프의 한 가지 구체적인 변형인 양배추 차보겟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양배추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작업했는지 보여줍니다. 포테게의 가장 일반적인 변형 중 하나는 양배추 수프 차보겟이었습니다. Two 15th Century Cookery Books. 모음집의 레시피는 양배추, 양파, 부추를 가져다가 모두 썰어서 닭고기나 쇠고기 국물에 끓이고 사프란과 생강, 계피, 정향, 설탕을 간 파우더 도우사, 향신료 혼합물로 맛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프란은 수프를 황금색으로 물들였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덜 비싼 향신료로 대체되었습니다. 혼합물은 종종 빵 부스러기나 보리세몰리나로 걸쭉하게 만들어져 수프가 온 가족을 배불리게 했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매우 저렴했고 추운 조건에서도 자랐습니다. 잎을 점진적으로 뜯어낼 수 있어서 식물이 겨울 내내 버텼고 많은 가족들을 기아로부터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차보겟는 단순함과 고상함의 조합을 향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양배추, 부추, 양파는 지하실이나 습한 모래에서 몇 달간 버티는 일반적인 겨울 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피, 정향, 사프라는 고급 수입 향신료에 속했습니다. 시골 부엌에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중요한 기회이거나 가정 경제가 번영했다는 증거를 의미했습니다. 파우더 도우세, 향신료와 설탕의 혼합물은 달콤한 맛과 짠맛을 연결했습니다. 중세에 매우 소중히 여겨진 조합이었습니다. 덕분에 평범한 양배추 수프가 축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부 레시피는 차보겟의 강판에 간 사과 퓨레 조각을 추가하여 향신료의 단맛을 강화하라고 조언했고 다른 것들은 그릇과 반찬 역할을 하는 빵의 수프를 제공했습니다. 중세 부엌을 상상해 보세요. 불 위에서 큰 솥이 딱딱거리고 안에서는 양배추의 푸른 잎이 천천히 끓고 때때로 남은 훈제 고기, 라드, 뼈 조각이 추가됩니다. 향신료 국물이 표면에서 반짝이고 사프란이 그것을 황금색으로 물들입니다.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데 오늘 수프에 여행하는 상인이 선물로 준 사프란 한 자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차보겟는 종종 진한 국물에 적신 검은 빵 조각과 함께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다음 날을 위해 솥에 추가되었습니다. 잠시 후 이 양배추 포타게가 다른 변형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왜 고귀한 손님들도 겨울에 이 간단한 수프로 몸을 드는 것을 좋아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바로 그 후 부추도 사용하지만 양파와 더 정교한 형태로 결합한 레시피인 블런체 포레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우아함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레시피는 블런체 포레, 즉 황금빛으로 졸인 부추와 양파입니다. 중세 요리 원고에 따르면 부추와 양파를 먼저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다음 작은 조각으로 썰어서 향신료와 함께 진한 국물에 끓입니다. 여기서도 사프란이 주역을 담당합니다. 음식의 색깔뿐만 아니라 태양을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약간 금속성의 맛을 제공합니다. 혼합물은 마지막에 파우더 도우스로 양념하고 빵 조각과 함께 제공됩니다. 언뜻 보면 부추와 양파로 만든 평범한 음식이지만 바로 향신료와 색깔 작업이 중세의 대비에 대한 취향을 보여줍니다. 부추와 양파는 중세의 기본 채소에 속했습니다. 서리에 상당히 저항력이 있고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었으며 건조 후에는 긴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때문에도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로부터 보호한다고 여겨졌고 부추는 혈액을 정화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블라운체 포레 레시피는 이런 소박한 재료들을 고급 사프란과 달콤한 향신료 혼합물과 결합합니다. 주부가 데친 부추에 국물을 부어주고 사프란과 생강을 추가했을 때 부엌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식탁으로 유혹하는 매혹적인 향기가 퍼졌습니다.
결과물은 금색과 소스의 농도를 가졌고 종종 갓 구운 흰 빵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 요리는 저렴한 재료와 귀한 향신료를 결합했기 때문에 시민과 농민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축제적으로 보이면서도 접근 가능했습니다. 양파와 부추는 저렴하게 유지되었지만 사프라는 맛과 외관에 대한 투자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운체 폴레는 독립적인 요리로 제공되거나 구운 고기의 반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왜 부추와 양파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어떻게 겨울 동안 매장된 구덩이에서 보관되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부추에 반짝이는 황금 소스를 제공하는 축제 식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크림 같은 진미 후에는 콩류와 약초에 초점을 맞춘 다른 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겨자 잎을 곁들인 렌틸 콩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지중해와 북유럽 요리를 연결했습니다. 렌틸 콩은 금식 기간과 일상 식사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저서 리브로 페르추오초의 레시피는 렌틸 콩을 백리향, 로즈마리, 서머 세이보리, 사프란, 올리브유와 함께 소금물에 끓이고 그 다음 으깨서 달걀 노른자와 강판에 간 페코리노 치즈로 양념하라고 권합니다. 옆펜에서는 겨자잎을 끓인 다음 올리브유에 짧게 볶아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렌틸 콩의 부드러운 죽과 쓴 잎의 조합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요리를 연상시키는 맛의 조화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중세 요리사들이 어떻게 대비를 가지고 작업했는지 보여줍니다. 렌틸 콩은 중세에 가난한 자의 빵으로 여겨졌습니다. 빨리 자라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높은 단백질 함량이 금식 기간이나 가난할 때 고기를 대신했습니다. 백리향, 로즈마리, 서머 세이보리 같은 약초들은 정원, 길가 또는 포도밭 가장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겨자잎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잡초 식물이었습니다. 이 레시피에도 사프란이 나타났는데 렌틸콩 죽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은은한 향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진짜 사프란을 살 여유가 없다면 종종 금잔화나 노란 당근으로 대체했습니다. 페코리노는 양저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양 사육이 잘 되었고 치즈는 에너지 공급원이자 겨울 저장고였습니다. 렌틸콩이 끓여지고 으깨지면 주부는 음식이 실크 같은 농도를 얻도록 노른자를 넣고 치즈를 조금 강판에 갈았습니다. 일부 버전들은 더 날카로운 맛을 위해 마늘이나 작은 양파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겨자잎은 데쳐지고 물기를 빼낸 다음 올리브유에 빠르게 볶아져서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고 쓴맛을 잃었습니다. 이 잎이들이 렌틸콩 죽 위에 놓였을 때 시각적으로나 맛으로나 흥미로운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바탕과 짙은 녹색 위쪽. 이 비디오에서는 1년에 몇 번만 고기를 먹던 시대에 콩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왜 렌틸콩이 가난한 자의 빵으로 여겨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렌틸콩과의 만남 후에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했던 또 다른 뿌리 채소인 순무에 주목할 것인데 이것으로 영양가 있는 수프를 끓였습니다. 순무는 들판과 정원에서 자라는 만능 채소였습니다. 중세 레시피는 순무를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하여 돼지 베이컨 조각과 함께 끓인 다음 사프란과 후추, 거품을 낸 달걀, 강판에 간 양치즈를 추가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과물은 사프란과 달걀 노른자가 만들어내는 크림 같은 농도와 황주 황색을 가진 수프입니다. 후기 버전들은 돼지고기를 다른 고기로, 때로는 송아지나 양고기로 또는 심지어 생선으로 대체했는데 레시피들이 종종 금식 규칙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순무 체코어로는 미오드니체라고도 불리는 약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감자가 도입되기 전에는 고기의 주요 반찬 중 하나였습니다. 모래에 묻어두거나 시원한 곳에 저장할 수 있어서 겨울에도 충분했습니다. 레시피가 권하는 대로 돼지 베이컨과 결합했을 때 고기의 지방이 수프의 풍만함과 포만감을 제공했습니다. 사프란과 후추는 채소의 맛을 강화하고 색깔을 제공했으며 달걀은 수프를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프가 더욱 크림처럼 풍부해지도록 염소나 양젖을 레시피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종종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진 물이나 소시지가 유일한 고기 성분이었습니다. 레시피의 변화는 지역적 관습과 사용 가능한 재료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도시에서는 수프에 일요일 구이에서 나온 뼈를 추가했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금식 기간 동안 돼지 베이컨을 대구 같은 생선으로 대체했습니다. 순무 같은 뿌리 채소는 또한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정원에서 재배되었고 가족들은 다른 작물과 교환했습니다. 순무수프는 따라서 평범한 뿌리 채소가 어떻게 든든한 요리가 될 수 있는지의 예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의 긴 보존성과 배부르게 하는 능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레시피가 지역적 관습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왜 일부 요리사들이 수프에 염소젖을 추가했는지, 그리고 감자의 등장 후 순무가 어떻게 점차 우리 식탁에서 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순무 수프를 맛보신 후에는 양파, 치즈 또는 베이컨과 함께하는 콩, 한때 유럽을 먹여 살린 콩의 두 얼굴인 다른 저렴한 음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콩은 쉽게 재배하고 저장할 수 있어서 가장 저렴한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 식단의 기초를 이루었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검은 눈 완두콩, 누에콩, 흰콩, 붉은 콩, 병가리콩. 이탈리아 원고에서 우리는 레시피의 두 가지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형은 끓인 검은 눈 완두콩을 볶은 양파, 달걀, 강판에 간 치즈와 결합합니다. 두 번째 버전은 양파를 판체타로 대체합니다. 콩을 베이컨, 사프란, 후추와 함께 끓여서 약간 훈제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두 버전 모두 집에서 준 것,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양파가 충분했고 때로는 베이컨이나 판체타 조각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끓인 콩을 달걀과 함께 으깨는데 이것이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크림 같은 구조를 제공하며 그 다음 강판에 간 치즈, 종종 페코리노나 파르메산으로 뿌립니다. 주부가 치즈가 없다면 빵 부스러기로 걸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먼저 판체타나 베이컨을 볶아서 지방을 내보냅니다. 이 지방에서 콩을 짧게 볶습니다. 사프란과 후추는 따뜻한 색깔과 약간 매운 향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훈제 맛을 강화하기 위해 마늘이나 세이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혼합물은 빵이나 평평한 케이크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콩은 토양을 질소로 풍부하게 만드는 밭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에 농업순환의 일부였습니다. 수확될 때는 건조되어 달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이용 가능했습니다. 베이컨과 라드는 가장 소중한 보존 재료에 속했습니다. 에너지 저장고와 지방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베이컨 조각이 평범한 콩을 맛있는 요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지방이 음식의 풍만함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라드와 판체타가 중세 부엌에서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왜 일부 가정은 짠 버전을 선택하고 다른 가정은 치즈를 사용한 채식 버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역적 관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추와 양파를 기본 재료로 다뤘으니 다음 부분에서는 시골 사람들을 위한 부추 수프, 저렴한 재료와 고급 재료를 결합한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레시피가 이미 제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Leek Soup for Rustics and Villagers, 마을 사람들을 위한 부추 수프. 원본은 계피와 설탕을 갈고 아몬드 밀크를 준비하고 부추와 양파를 끓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다음 채소를 아몬드 밀크와 함께 올리브유에 졸이고 설탕과 소금으로 양념하고 마지막에 계피를 뿌립니다. 언뜻 보면 레시피가 고급 재료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평범한 식객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려는 음식입니다. 아몬드 밀크는 당시 금식 중에 동물성 우유의 대체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몬드를 절구해서 물과 함께 부수고 결과물을 걸러내어 얻은 액체를 우유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몬드가 지중해에서 수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소나 염소 우유보다 비쌌지만 동물성 우유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 금식일에 적합했습니다. 설탕은 향신료로 여겨져 한 자밤씩 사용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카라반으로 여행해 왔고 그 가격은 꿀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레시피는 계피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설탕과 함께 갈아졌습니다. 달콤한 것과 향신료의 조합 양념이 인기 있었습니다. 수프는 기본 채소인 부추와 양파를 사용하지만 아몬드와 향신료 덕분에 맛이 풍부한 요리로 변합니다. 먼저 부추와 양파를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고 쏘는 맛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올리브유에 졸입니다. 가능한 경우 다른 곳에서는 버터나 라드를 사용, 아몬드 밀크와 섞고 설탕으로 달게 하고 마지막에 계피를 뿌립니다. 결과물은 크림 같고 약간 달콤한 수프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사치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레시피는 의도적으로 저렴한 재료와 고급 재료를 결합합니다.
부추와 양파는 일반적이지만 아몬드, 계피, 설탕은 어느 정도의 풍요를 나타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왜 설탕이 중세의 향신료로 여겨졌는지, 농민과 시민들의 양념 접근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아몬드 밀크가 다른 요리에서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두콩과 콩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 단계는 완두콩 수프입니다.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간단하지만 풍부한 요리입니다. 완두콩은 절약 요리의 상징이 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콩류 중 하나였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 원고는 간단한 완두콩 수프를 설명합니다. 완두콩이 부서질 때까지 끓이고 생긴 국물을 수프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볶은 양파와 기름, 간 커민과 사프란을 추가합니다. 현대적 변형에서는 빵 부스러기로 수프를 걸쭉하게 만들거나 신선한 크림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원래 버전은 극도로 절약적이고 금식용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접시에서 양파와 함께 진한죽이 된 완전히 끓인 완두콩이었습니다. 여기에 커민과 사프란 한 자밤이 추가되었을 때 네덜란드 주민들은 자신들이 왕실 연회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완두콩은 바다의 빵으로 여겨졌습니다. 수프처럼 크림 농도로 끓일 수도 있고 빵을 굽기 위해 밀가루로 갈 수도 있고 팬케이크로 튀길 수도 있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완두콩 포타게는 길거리에서도 팔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뜨거운 완두콩 한 그릇을 샀습니다. 완두콩은 또한 겨울을 위해 건조되어 곡물의 첨가제로 빵에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비싼 밀가루를 절약하고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그 새싹은 샐러드로 신선하게 소비되었고 완두콩이 많이 수확되었을 때는 포타게와 프루멘트에 추가되어 음식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완두콩 수프는 저렴하고 쉽게 끓일 수 있었으며 커민과 사프란으로 양념했을 때 부드럽게 달콤하고 향긋한 향을 가졌습니다. 옛 레시피들은 완두콩을 길고 참을성 있게 끓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만 곡물죽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프에 볶은 양파를 추가했고 다른 곳에서는 마이늘, 마요라나 월계수 잎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완두콩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식물이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옛 레시피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준비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곡물죽으로 돌입하기 전에 죽과 수프 사이에 무언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에프루멘티라고 불리는 중세죽의 여왕을요. 프루멘티, 포멘테 또는 퍼멘티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밀이나 보리 알갱이를 우유나 국물에 끓인 크림죽이었습니다. 포메 오브 쿠리 요리차에게 따르면 깨끗한 곡물을 씻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고 그 다음 아몬드 밀크를 붓고 사프란으로 양념합니다. 이 버전은 생선과 심지어 돌고래와 함께 제공되었는데 14세기에 Frumenty with Porpoise 레시피가 시사하듯이 말입니다. 영국 성의 큰 연회를 상상해 보세요. 식탁에는 구운 연어 조각이 놓여 있고 그 주위에는 사프란을 뿌린 황금빛 프루멘티 그릇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혀에서 천천히 녹아 생선의 강한 맛에 대조를 이루는 진한 죽을 떠먹습니다. 에프루멘티의 기원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고대 로마인들이 풀스라고 불리는 밀죽을 먹었습니다. 중세 변형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간단한 변형이었습니다. 밀이나 불구르를 물에 끓이고 그 다음 아몬드 밀크와 소금의 두 번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가정에서 금식일용 버전을 끓일 때는 아몬드 밀크를 사용했습니다. 축제일에는 에프루멘테 노른자, 크림, 꿀, 심지어 말린 과일도 추가했습니다. 때때로 죽은 약간 신맛을 내기 위해 와인으로 양념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큰 프루멘티 그릇이 나왔고 가족은 숟가락으로 먹거나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진한 덩어리를 떠먹었습니다. 가난한 버전은 밀 대신 보리를 사용했습니다. 섹슨 프루멘티는 물이나 국물에 끓이고 우유로 걸쭉하게 만든 진주보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반면 노르만족은 달걀과 사프란을 추가했습니다. 일부 레시피에서는 마지막에 약간의 버터나 크림을 추가했습니다. 크림색은 우유 덕분에 생겨났지만 황금빛 톤을 제공하는 사프란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존된 레시피에 따르면 에프루멘티는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고기와 생선의 반찬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음식은 만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오트밀보다 진하고 덜 달콤했으며 설탕은 비쌌기 때문에 꿀, 대추, 건포도로 달게 했음. 프루멘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게 했습니다. 에프루멘티 요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곡물은 부드러워지도록 망치로 처리되어야 했고
그 다음 오래 끓여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도사들이 기도를 외우는 동안 냄비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국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민들에게 프루멘티는 빵 굽기에는 손상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영양이 가득한 곡물을 활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사냥감에 대한 충성적인 반찬이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에프루멘티가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왜 생선과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왜 중세죽의 여왕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제품인 빵, 구체적으로 수도사들의 보리 덩어리로 향할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곡물 사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빵은 중세의 사회적 지위의 지표였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은 채로 친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흰 만쳇을 즐겼고, 농민들은 보리, 호밀, 완두콩 가루로 만든 어두운 빵을 구웠습니다. 보리빵은 주로 수도원과 시골 오두막의 영역이었습니다. medievalrecipes.com의 레시피는 덩어리에 벌론스의 보리가루, 1파운드의 통밀가루, 효모, 꿀, 갈색 맥주,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꿀을 맥주와 효모와 섞고 가루에 추가하고 반죽을 만들어서 부풀리고 뜨거운 오븐에서 굽습니다. 그런 반죽은 오늘날의 밀 반죽보다 천천히 부풀었지만 맥주 덕분에 효모와 향기 물질을 얻어 독특한 맛을 제공했습니다. 보리빵은 맥주 덕분에 진하고 촉촉하며 견과류 맛을 가졌습니다. 종종 둥근 덩어리로 구워졌고 보리가루가 글루텐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부드러운 흰빵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도원 문에 오는 순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구웠습니다. 레시피의 맥주는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액체를 제공하고 동시에 효모, 소위 아레, 바알무를 가져왔습니다. 맥주 양조는 수도원에서 일반적이었고 양조통의 효모가 빵 굽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꿀은 감미료뿐만 아니라 방부제로도 중요했습니다. 곰팡이를 방지하고 빵에 좋은 향기를 제공했습니다. 보리빵이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빵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완두콩 가루가 섞였고 다른 곳에서는 히솝이나 리베체 같은 약초로 반죽을 양념했습니다. 빵이 어두울수록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습니다. 영주들은 밝은 만쳇을 먹었고 하인들은 밀 호밀보리 혼합물을, 해녀와 농민들은 보리 덩어리를 먹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4세기 영국에서 완두콩, 호밀, 겨로 만든 극도로 저렴한 빵을 horse bread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근 시기에 때때로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보리 덩어리의 구조가 밀빵과 어떻게 달랐는지, 왜 꿀이 감미료뿐만 아니라 방부제로도 중요했는지, 그리고 수도원에서 맥주 양조가 빵 공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빵 후에는 더 액체인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몬드 밀크로 만든 약초 스프 아이오티스로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중세의 잎과 견과류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조합은 아이오테스 of almond milk, 즉 아몬드 밀크를 넣은 채소 수프 레시피였습니다. Forme of Curie의 원본 텍스트는 다양한 좌우텟, 즉 IP 채소와 약초를 끓이고 그 다음 그것들을 썰어서 물과 함께 갈아 놓은 데친 아몬드와 함께 갈라고 조언합니다. 수프는 아몬드 밀크와 함께 끓이고 설탕과 소금으로 양념합니다. 주석에서 블로그 저자는 그런 요리가 덜 공식적인 경우에 적합했지만 아몬드 덕분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몬드는 남쪽에서 수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비쌌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데치고 껍질을 벗기고 부수고 물과 섞어서 우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약초 잎은 계절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밤딸기, 근대, 쇠기풀, 어린 양고추냉이 잎, 브루트낙, 쇠비름, 야생 샐러리. 봄철에는 긴 겨울 후 비타민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즙이 많은 잎을 수집했고 여름에는 수프에 더 많은 향기로운 약초를 추가했습니다. 이 약초들은 잘게 썰어서 솥에 살짝 졸였습니다. 그 다음 아몬드 밀크를 부었습니다. 설탕과 소금은 밤딸기와 시금치 잎의 신맛을 균형 잡아서 결과물인 수프가 녹색과 상쾌한 맛을 가지게 했습니다. 때때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후추나 생강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몬드 밀크는 중세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몬드를 따뜻한 물과 함께 갈고 혼합물을 놔두었다가 천을 통해 걸러냈습니다. 액체는 흰색이고 부드러우며 금식 요리에 적합한 달콤한 맛을 가졌습니다. 수프, 디저트, 소스에 사용되었고
음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치품은 아몬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몬드 밀크를 넣은 아이오와티에는 이렇게 간단한 약초와 비싼 견과류를 연결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의 아몬드 밀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금식 중에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약초들이 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레시피는 아몬드를 숲의 선물로 대체할 것입니다. 풍게라고 불리는 버섯과 부추 요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버섯은 계절적으로만 이용 가능했지만 시간이 되면 부엌에 충분했습니다. Forme of Curie의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버섯을 깨끗이 하고 작은 조각으로 썰고 잘게 썬 부추를 추가하고 둘 다 좋은 국물에 끓입니다. 사프란으로 색을 내고 후추, 생강, 정향을 간 매운 혼합물인 파우더 포트를 뿌립니다. 빵과 함께 뜨겁게 제공됩니다. 버섯은 간단하게 준비되지만 결과물인 수프는 숲 토양과 가을 저녁을 연상시키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집니다. 풍겠는 중세 요리사들이 숲의 열매와 향기로운 향신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버섯은 이슬이 이끼에 아직 놓여있는 이른 아침에 수집되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가서 가족의 비밀로 전해지는 식용 종류를 찾았습니다. 부추는 수프에 힘을 주었고 사프라는 그것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파우더 포트, 혼합물은 후추, 생강, 정향을 포함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향신료였습니다. 이 혼합물은 차보겟에서 사용된 더 부드러운 파우더 두스와 달리 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향신료는 더 잘 풀리도록 약간의 국물에 섞은 다음 수프에 부어졌습니다. 버섯은 숲의 선물로 여겨졌고 그들의 수집은 규제되었습니다. 영지에서는 허가를 받은 주민들만 버섯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섯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감칠맛의 공급원이었고 금식 기간에 고기를 대신했습니다. 추가된 부추는 수프에 즙을 제공했습니다. 이 진한 수프는 빵이나 보리죽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맛을 강화하기 위해 버섯을 라드에 미리 볶았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왜 버섯이 숲의 선물로 여겨졌는지, 그들의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뿌리 채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제 다른 뿌리인 파스닙과 사과를 사용하는 레시피로 이동하겠습니다. Fry tour of pasternakes of apples 라고 불리는 튀긴 fritters,입니다. 긴 이름의 요리 Fry tour of pasternakes of apples는 다시 Forme of Curie에서 나옵니다. 지시사항은 명확합니다. 파스닙과 사과를 가져다가 짧게 끓이고 그 다음 밀가루, 달걀, 맥주, 사프란, 소금으로 반죽을 준비합니다. 과일과 채소 조각을 반죽에 담그고 기름이나 라드에 튀기고 마지막에 아몬드 밀크와 함께 제공합니다. 결과물은 사프란과 맥주 향이 나는 달콤하고 짠 프리터십니다. 프라이투어라는 이름 자체도 프랑스어 프리추어, 지방에 튀긴 음식과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파스닙은 중세의 영양가 있는 뿌리 채소로 소중히 여겨졌고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요리 후 약간 달콤해지고 맛이 당근과 파슬리의 조합을 연상시킵니다. 신맛이 나는 단맛을 제공하는 사과와 결합되고 모든 것을 색칠하고 은은하게 향기를 내는 사프란과 결합되면 흥미로운 맛의 대비가 생깁니다. 반죽에는 효모가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가벼운 쓴맛을 제공하는 맥주가 들어있습니다. 일부 레시피는 맥주 대신 빵의 효모나 와인을 사용했습니다. 튀긴 후 조각들은 표면에서는 바삭하고 안에서는 부드러웠습니다. 튀긴 프리터즈는 시장과 박람회에서 인기 있는 진미였습니다. 판매자들은 기름이 든 큰 팬에서 그것들을 준비했고 반죽과 조각을 부어 넣은 다음 설탕이나 꿀에 굴렸습니다. 프리터스의 즐거움은 축하와 축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파스닙과 사과는 저렴했지만 사프란과 아몬드 밀크는 음식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때때로 아몬드 밀크 대신 꿀 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튀긴 프리터스가 시장과 박람회에서 인기 있는 과자였다는 것, 레시피들이 종종 맥주를 효모와 향의 공급원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 레시피가 북부 뿌리 채소와 남부 향신료를 연결한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짠 프리터스에 만족한 후에는 말린 과일과 향신료를 넣은 강렬한 채소 혼합물인 중세 콤포스트, 즉
채소 스튜로 이동하겠습니다. 채소 콤포스트, 콤포스트. 레시피는 중세 프랑스 저서 웰앤데 에데리케 스파지스에서 나옵니다. 현대 재구성은 파슬리 뿌리 또는 파슨잎와 당근을 부드럽게 끓이고 그 다음 배 조각, 대추, 양배추와 섞으라고 권합니다. 혼합물을 간 사프란, 계피, 생강, 정향, 설탕, 겨자로 양념하고 마지막에 사우스 포이테빈이라고 불리는 진한 달콤새콤한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소스는 꿀, 설탕, 회향, 아니스, 말린 체리, 무화과로 준비되는데 이것들을 끓여서 뿌리채소 혼합물과 섞습니다. 컴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날의 콤포트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인 또는 끓인 채소와 과일의 혼합물입니다. 이 요리는 간단한 채소도 진미로 승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세에 인기 있었던 달콤한 맛과 매운맛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중세 요리 이론은 인간 의학에서 나왔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신료가 채소의 차갑고 습한 성질을 균형 잡아야 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대추, 배, 말린 과일은 음식의 단맛과 에너지를 제공했고 겨자와 향신료는 매운맛을 제공했습니다. 사우시 포이테비는 때때로 달콤한 것과 신 것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와인이나 식초로 양념되었습니다. 소스는 미리 준비해서 보관할 수 있어서 간단한 뿌리채소, 혼합물을 다채롭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손에 있었습니다. 뿌리채소, 특히 파슬리와 파스닙은 겨울에도 이용 가능했습니다. 과일과 꿀의 추가는 음식을 디저트이자 메인 요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식탁에 촌포스트 그릇이 나왔을 때 손님들은 다양한 색깔과 맛의 팔레트에 놀랐습니다. 주황색 당근, 흰 파스닙, 노란 배, 어두운 대추가 향신료 가득한 소스에 들어있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왜 짠 음식에 말린 과일과 꿀이 추가되었는지, 그런 음식들이 당시의 맛의 균형에 대한 인간 이론과 어떻게 어울렸는지, 그리고 이 원칙을 공유한 다른 음식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콤하고 매운 교향곡 후에 우리는 약초로 돌아갑니다. 녹색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약초 오믈렛인 에르보라테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세 요리사들은 약초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Forme of Curie의 에르보라테스 레시피는 파슬리, 민트, 서머 세이보리, 세이지, 히솝, 쑥, 루타, 버베나, 카모마일, 회향 및 기타 약초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모두 잘게 썰고 달걀과 섞고 기름을 바른 틀에 붓고 굽습니다. 결과물은 오늘날의 프리타타와 비슷한 정원 냄새가 나는 녹색 오믈렛입니다. 약초가 음식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엘보라테는 정말로 선명한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약초는 중세의 요리 재료일 뿐만 아니라 약이기도 했습니다. 파슬리는 소화를 도왔고 민트는 상쾌하게 했으며 히솝과 루타는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쑥은 기생충에 사용되었으며 카모마일은 위를 진정시켰습니다. 서머 세이보리와 세이지는 매콤하고 약간 쓴 맛을 추가했습니다. 주부가 약초 다발을 썰었을 때 그녀는 음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먹을 수 있는 약도 만들었습니다. 달걀은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견고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엘보라테는 틀이나 팬에서 구워졌고 종종 나무 숯에서 황금색 껍질이 형성될 때까지 구워졌습니다. 이 요리는 약초가 정원에서 자라거나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랐고 달걀이 접근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저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보라테는 긴 겨울 후 신선한 녹색이 나타나는 봄에 제공하기에 적합한 진미로 여겨졌습니다. 소스는 치즈로 보완되거나 샐러드와 함께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중세 사람들이 약초에 어떤 치료 성질을 부여했는지, 왜 오믈렛에 종종 루타와 히솝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신선한 녹색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던 봄에 왜 이 요리가 제공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초 오믈렛 후에는 또 다른 봄 음식인 샐러드로 이동할 것인데 이것은 중세의 오늘날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샐러드라고 하면 신선한 채소를 떠올립니다. 중세의 샐러드는 살라트라고 불렸고 Forme of Cure에 따르면 파슬리, 세이지, 마늘, 쪽파, 양파, 부추, 브루트낙, 민트, 쇠비름, 회향 및 기타 약초의 혼합물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이 샐러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잎이채소보다는 약초와 향기로운 잎의 혼합물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씻고 때로는 물에서 때로는 와인에서 손으로 조각내어 찢고 올리브유나 참기름과 섞고 식초를 뿌리고 소금을 쳤습니다.
때때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꿀 한 자밤도 추가되었습니다. 샐러드는 신선하고 향기롭고 마늘과 양파 덕분에 약간 매웠습니다. 중세의학은 위를 든든한 요리에 준비시키기 위해 식사를 샐러드로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약초는 소화를 강화했고 식초는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샐러드는 냉각 효과가 있어 더운 여름철에 중요했습니다. 겨울에는 몸을 차갑게 한다고 여겨져 덜 먹었습니다. 봄철에는 샐러드가 죽과 말린 저작물로 가득한 겨울 후에 환영받는 변화였습니다. 생채소의 섭취는 자연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몸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면 무, 오이 또는 어린 강낭콩이 샐러드에 추가되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샐러드가 치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약초가 위를 강화하고 식초가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초 샐러드로 미각세포를 상쾌하게 한 후에는 달걀 요리로 눈을 돌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달걀을 부드러운 크림과 결합한 포체라고 불리는 생강 소스를 곁들인 술안입니다. 중세 요리사들은 달걀을 매우 독창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포치라고 불리는 레시피는 뜨거운 물에 달걀을 끓이고 노른자를 분리하고 그것들로 소스를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노른자를 우유, 설탕, 생강, 사프란, 소금과 함께 휘저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고 이 소스로 술안을 덮습니다. 원본 텍스트는 소스가 끓어 넘쳐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응고될 것이고 제공하기 직전에만 달걀에 부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걀 술안은 오늘날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을 껍질 없이 뜨거운 물에 끓여서 흰자가 노른자 주위에서 굳도록 합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추가로 노른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끓인 노른자는 단단하고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고 생 노른자는 크림 같은 소스를 만듭니다. 포체에는 고전적인 삶은 달걀의 더 고급스러운 변형이었습니다. 사프란과 생강은 특히 추운 달에 감사할 따뜻한 맛을 제공했습니다. 축제 식탁에서 달걀은 전체나 더 풍부한 요리의 일부로 제공되었습니다. 금식 버전에서는 종교적 규칙을 존중하기 위해 우유를 아몬드 밀크나 물로 대체했습니다. 반면 고기 버전에서는 더 많은 버터나 크림과 때로는 육두구나 꽃도 추가되었습니다. 소스는 오늘날의 크렘 앙글레이즈와 비슷하지만 달걀과 함께 제공되고 덜 달콤합니다. 달걀은 중세의 소중한 단백질과 비타민 공급원이었습니다. 봄에 닭이 더 많은 달걀을 낳았을 때 부엌은 문자 그대로 달걀로 넘쳤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그것들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달걀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레시피들이 생겨났습니다. 포체에는 향신료와 기술 덕분에 간단한 재료가 어떻게 진미로 변할 수 있는지의 예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금식일과 고기일의 버전이 어떻게 달랐는지, 왜 소스에 때때로 달콤한 육두구 꽃도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중세 요리사들이 소스가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교한 요리 후에는 그루엘 에포스드라고 불리는 고기를 넣은 든든한 오트밀 죽으로 갈 것인데 이것은 배고픈 일꾼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For to make gruel forced는 평범한 오트밀 죽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Forme of Cure에 따르면 오트밀 가루를 좋은 고기와 함께 국물에 끓이고 그 다음 간 돼지고기를 추가하고 죽을 채에 거르고 사프란으로 색을 냅니다. 결과물은 오늘날의 짠 오트밀 포리지와 다른 고기 맛이 나는 진하고 크림 같은 그루엘입니다. Forced라는 용어는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죽이 고기와 색깔로 풍부해졌습니다. 귀리는 중세 북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곡물 중 하나였습니다. 귀리 알갱이로는 귀리 가루나 밀가루를 만들어 물이나 국물에 풀 농도까지 끓였습니다. 죽은 쉽게 소화되고 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침 식사나 병자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죽에 고기를 추가했습니다. 간 돼지고기나 훈제 조각을. 죽을 부드럽게 끓이고 그 다음 채에 걸어서 매끄럽고 단단한 껍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음식이 따뜻한 색조와 은은한 맛을 얻도록 사프란 한 자밤을 추가했습니다. 그루엘 포스트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점심이었습니다. 이 든든한 죽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추수기간의 일꾼, 반각간 주인, 농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향신료는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프란과 소금만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후추, 파슬리, 마요라나를 사용했습니다. 오트밀 가루는 방앗간도를 사용해서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갱이를 영양가 있는 껍질을 보존하는 거친 혼합물로 부셨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오트밀 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죽을 채에 걸렀는지, 그리고 양념으로 인기 있는 향신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의 힘든 하루 후의 보상으로 달콤하거나 짠 디저트인 크리스페라고 불리는 중세 팬케이크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삭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식단에 재미있는 다양성을 제공했습니다. 성촉절이나 사육제에는 크리스피, 오늘날의 펀널 체케를 연상시키는 팬케이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얼레이안 MS-2279 원고의 레시피는 흰자, 따뜻한 우유, 효모, 설탕, 소금, 밀가루를 섞고 묽은 반죽을 휘저어서 부풀게 한 다음 손가락 사이로 얇은 반죽줄을 뜨거운 지방에 부으라고 조언합니다. 팬케이크는 양면에서 황금빛이 될 때까지 튀기고 설탕을 뿌려서 제공합니다. 반죽은 부을 수 있도록 렌냉, 즉 액체여야 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 구멍 뚫린 국자를 통해 반죽을 부었습니다. 크리스피 준비는 온 가족에게 재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요리사는 반죽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며 튀길 때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레이스 같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반죽줄들이 환상적인 모양으로 연결될 때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팬케이크는 꿀, 설탕 또는 향신료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때때로 색깔을 위해 반죽에 사프란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효모는 종종 맥주 양조 효모인 소위 아래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팬케이크에 가벼운 신맛을 주고 부풀게 만듭니다. 사육제에는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반죽에 달걀도 추가되었습니다. 크리스피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크레프와 관련이 있지만 중세 팬케이크는 얇은 팬케이크보다는 튀긴 바삭한 케이크에 가까웠습니다. 와인과 맥주에 곁들이는 디저트나 진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왜 팬케이크가 크라이스피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맥주의 효모를 팬케이크를 부풀리는데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즐거운 팬케이크 후에는 케이크와 빵으로 돌아갑니다. 엠버데이 타르티를 소개할 것인데 이것은 황금빛 껍질에 치즈, 양파, 약초를 결합한 금시기를 위한 짠 케이크입니다. Tart in YMBD Day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금시기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이름은 1년에 4번의 금식과 기도 기간인 Ember Days에서 나옵니다. Medieval Cookery 웹사이트의 현대 버전은 팬에서 버터를 사프란과 소금과 함께 녹이고 달걀, 데친 양파, 강판에 간 부드러운 치즈, 건포도, 설탕, 파슬리, 세이지, 히솝, 파우더 도우츠 혼합물을 추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충전물을 미리 구운 케이크 껍질에 붓고 약 1시간 동안 굽습니다. 원본 원고는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강판에 간 빵도 추가하라고 권합니다. 결과물은 금식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배부르게 하는 향기롭고 황금빛의 부드러운 구조를 가진 케이크입니다. 엠버 데이스는 1년에 4번 각 계절의 끝에 축하되었습니다. 영적 갱신과 기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코티지 치즈 양파 케이크는 이 절제를 맛과 결합합니다. 충전물에서는 짠 양파가 달콤한 건포도와 히솝, 세이지 같은 약초와 어우러집니다. 사프라는 색깔뿐만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도 제공합니다. 파우더 도우츠 혼합물은 생강, 계피, 정향의 톤을 추가합니다. 중세에 사용된 치즈는 신선한 코티지 치즈나 방형질 양 치즈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제공됩니다. 그 구조는 오늘날의 키쉬를 연상시키지만 중세 부엌이 종종 고기나 치즈를 말린 과일과 결합했기 때문에 맛은 달콤하고 짭니다. 충전물의 설탕과 건포도는 사치의 반영이 아니라 금식 음식에서 고기를 흥미로운 맛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왜 금식 케이크에 달콤한 건포도가 추가되었는지, 중세에 어떤 치즈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축제에 따라 버전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케이크로 중세 부엌을 통한 우리의 여행도 마무리됩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모든 음식들이 함께 어떻게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중세 레시피들은 사람들이 계절적 생산에 의존하고 모든 재료를
나중을 위해 보존해야 했던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평범한 재료로부터 그들은 맛과 향이 가득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완두콩, 호밀빵, 베이컨, 포도주를 괜찮은 삶의 기초로 여겼지만 우리의 여행은 식단이 훨씬 더 다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리 방식은 지역, 종교적 달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지만 모든 것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창의성과 땅이 주는 것에 대한 존경. 20가지 레시피 각각은 중세 부엌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포타게는 만능 솥 음식을 보여주고 차보게사, 블론체, 폴레는 채소와 이국적 향신료를 연결하며 콩류 음식은 금식 시기의 단백질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프루멘타이와 모리빵은 곡물과 사회적 계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초 수프와 오믈렛은 치료용 식물이 어떻게 식단의 일부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달콤하고 짠 프리터스와 케이크는 말린 과일과 꿀이 금식 음식을 양념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요리들은 요리 문화가 단순한 레시피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연중 리듬, 일상의 기쁨과 고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교환에 대한 증언입니다. 1년 내내 이국적인 과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단순함과 계절성으로의 회귀는 단순한 유행 트렌드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교훈입니다. 많은 옛 레시피들이 현대 요리에 영감을 남깁니다. 프루멘티는 우유를 넣은 불구르를 연상시키고 포타게는 채소 라구와 비슷하며 약초 오믈렛은 우리의 시금치 키슈입니다. 곡물죽, 구운 뿌리, 발효빵은 오늘날 건강하고 생태적인 대안으로 요리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 덕분에 우리는 계절성을 소중히 여기고 재료를 낭비하지 않으며 전체 식물을 활용하고 가장 간단한 음식에서도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 부엌의 전통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력과 자연에 대한 존경으로 요리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입니다. 더 많은 중세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치즈, 맥주, 달콤한 진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양의 이국적인 향신료가 어떤 맛이었는지, 또는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생선과 사냥감을 소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이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로 저를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는 역사의 잊혀진 맛을 되살리고 과거로의 더 많은 여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